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한 명이 논란 속에 사퇴를 했죠.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고 성급하게 접촉을 하다가 체했습니다.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내일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지난주 한 방송에서 주호영 의원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처리 가능성을 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주 사이에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또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일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자신이 고소한 사실이 절차를 벗어나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피고소인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수사 공정성의 부분에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부분도 있고. 오늘 KBS 최강시사에서 여성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과연 고 박원순 시장이 사전에 고소 사실과 조사 내용을 알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체적 사실을 조속히 밝혀내야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은희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마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2년 가까이 했는데요. 예. 이제는 감각이 좀 무뎌지긴 하는데 마지막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뭐 저도 사람인지라 불안하죠. 불안하고 최선은 역시 일을 열심히 하면 잊혀집니다.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모레인데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집니다. 사부 박변과 김판 코너에서 법률적 쟁점과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 바로 내일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인 장성근 변호사가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이었던 강모 씨의 변호를 맡은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출범만을 신경 쓰다가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의원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우선 사퇴한 장성근 변호사 문제는 어떤 건지 내막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많은 국민들께서 공수처가 그 기한에 맞게 출범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예. 내막이라고 하기까지 뭐 그런 것들은 없고 예. 우선은 저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우선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덕망이 있어야 되면서 또 동시에 야당의 협력과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과 색깔이 없는 그런 분들을 좀 모셔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친분 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당의 친한 인사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그런 공정성 기준을 좀 삼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의사 같은 경우도 누구를 치료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듯이 대개 변호사도 여러 범죄와 관련된 것들을 변호를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뭐 이런 것인데 어쨌든 N번방 공범을 변호한 사람을 추천했다. 이거 검증이 소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정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가 모든 것들을 좀 검증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예. 결국에는 그 해당 추천위원이 어떤 역할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들여다보고 평판조회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건 수입 내역과 관련되어서는 당사자 변호사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게 저희 당에서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그런 사안이어서 좀 이렇게 검증에 소홀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재선정 작업은 언제 하십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이미 긴급하게 저희가 회의를 해서 복수로 여러 사람을 지금 추천해서 또 검증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내일 이제 7월 15일 출범해야 되는 그런 상황 직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다 훌륭하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일이 출범일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후보 추천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을 안 한다라고 해서 여당도 일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오히려 저희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책임 있는 자세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특히나 더욱더 중요한 야당의 협조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계속 설득하겠다 이 말씀인데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다른 여당 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야당이 쉽게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B안, C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B안, C안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예. 기자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저희 법사위원들끼리는 그런 개정안을 논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혀 그런 논의는 없고요. 오히려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저도 이제 그 다른 방송사에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인 어떤 인사를 추천하자라는 그런 부분의 이해를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야당과 협력하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어쨌든 법사위에서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비교섭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은 혹시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예. 만약에 야당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야당의 협력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예.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만난 적은 최근에 없고요. 예. 목욕탕에서 잠깐 이제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예. 네. 거기서 어떻게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이제 제가 한참 후배 의원으로서 예.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님께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한번 여쭤봤고요. 예. 이제 목욕탕에서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결국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하신 말씀도 야당의 협력 없이는 공수처가 출범 못하니까 예. 여당에서 조금 더 양보하고 야당의 그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면 그 원내대표보다는 그 의원들 전원의 합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다면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야당 전 의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바빠가지고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번 주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야당의 법사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좀 연락드려서 제가 그 의원님들 시간 되시는 때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듣고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야당을 설득하는 길이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좀 여쭤보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이 대표가 사과를 했고 당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한마디 했던 것 같고. 김남국 의원은 당이 이 사안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박용진 의원님께서 이제 오늘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자. 그래서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피해자가 원한다면 그런 진상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는 그 피해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그러한 어떤 진상 조사나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정당이나 여야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예. 권한을 가질 수도 없고 또 특히나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 일방의 이야기, 다른 타방의 이야기를 불러서 객관적인 어떤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 어떤 조사, 어떤 결과를 내놓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정쟁으로 흘러가서 국민들도 양단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객관적인 어떤 시민사회 단체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러한 어떤 기구가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피해자에게 또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나 또 송구하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권은 빠져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국회 차원의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이런 건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어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예. 방송에서 방송이나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무엇인가를 물어본다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이고요. 예. 만약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 사건을 가지고 막 정쟁으로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견제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피해자를 조력하거나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호소했을 때 과연 그러한 어떤 도움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일반적인 어떤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대응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과연 조사를 한다든가 수사를 한다든가 그럼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것이냐. 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사망을 하게 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예.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다시 재수사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마땅한 방법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의 어떤 이런 논의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 포함입니다.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적용되지 않느냐. 고소만 했으면 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한테. 네, 이게 결국에는 여야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또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사안 자체가 결코 저는 정쟁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피해자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 목소리를 우선은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그리고 이 변호인과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조력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정치권은 빠져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오늘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 지시를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고 장자연 씨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 장자연 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피해자가 사실은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리고 피의자가 존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과는 좀 상당히 궤를 달리하는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기 전에 혹은 고소 직후에 이 관련 사실이 서울시에 전달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섣부르게 예단은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일반적인 어떤 고의직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위로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이제 유출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과연 그 경찰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유출한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닐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단하거나 단정할 수는 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민주당에 여러 명의 대권 주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전 시장, 이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 후입니다. 목요일 날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거치가 결정이 되는데, 의원님도 법조인이시니까 그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항소심에서 있었던 판결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 판결입니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논리로서 일부러 유죄를 쓰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소심 판결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현명한 좀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방송 토론에서 했던 이야기는 결국에는 공방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게 허위사실이다라고 해서 유죄를 내린 것인데 과연 이렇게 엄격하게 재단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대법원에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또 분석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대법원 보통 이제 재판연구관이나 대법관들이 판결을 그 직전에 전날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쭉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검토하고 재판연구관들이 연구 보고서를 쓴 것들이 이미 미리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련의 사건이 이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제가 재판을 가지고 이렇게 막 다투기에는 좀 어렵지만요. 이거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법률가로서 봤을 때에는 조금 무리한 판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자, 만일 그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이 되면 내년 보궐선거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같이 치러진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 당헌 당규에 그 후보가 또 지자체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재보궐이 치러지면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런 당헌 당규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많은 국민들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태로 그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서 후보를 내는 것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헌 당규가 있긴 하지만 또 그 당원들께서 후보를 또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당원이 아닌 많은 국민들도 어떤 정당이 아니라 그냥 후보자를 보고 이런 후보자는 민주당 정당과 상관없이 정말 좋은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기 때문에 뽑아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지도부에서 당 지휘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유료 50원 샵 0945 문자로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성 응원 및 팬 인증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문자 보내드리니까요. 커피 받으시고 혹시 전화가 오면 이동영의 뉴스 정면성으로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박 시장 장례위원회가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가 오늘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인데요. 일단은 추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남은 저희는 고인이 평생 걸쳐 꿈꿔왔던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 비서 측에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 고인의 공과 과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제 기자회견을 사실은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기자회견을 그냥 강행이 됐었죠. 어쨌든 그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 응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고소인이 오늘 두 번째 경찰 출석을 했다고요? 조사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가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한 출석이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예. 지난 8일에 박원순 시장이 그때 선택을 하기 전날이죠. 이날 고소하고 그날 조사를 첫 번째 받았었고 오늘 받은 건 두 번째 조사입니다. 다른 조사죠, 이 두 개. 네, 맞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김재련 변호사가 이제 뭐 피해자 신상을 색출하려고 한다, 이 비서 누군지 좁혀가겠다, 뭐 이런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많다 보니까 2차 피해로 이 피해 호소인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소장을 냈고 경찰 쪽에서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 등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누설됐다. 이런 또 의혹으로 지금 번져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이제 큰 쟁점으로 떠올랐죠. 예. 고소인이 이제 지난 8일 날 오후에 4시쯤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에 이제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박 시장이 서울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그날 이제 밤에 정부의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추정이 되고 있죠. 예. 뭐 극단적 선택을 할 다른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이제 중요한 게 박 시장이 어디서 이 피소 사실을 전해 들었느냐라는 건데 뭐 아직까지 파악이 되진 않았지만 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청와대의 통보로 박 시장이 자기가 성추행 피소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또 청와대는 박 시장한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을 했고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에는 보고를 했지만 경찰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 본청으로 보고를 하고 경찰 본청이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게 관례인데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서울시나 박 시장 측에 알린 적은 또 없다라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아예 피소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서로 아무도 알려주신 적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이 피소 사실 누출 의혹이 좀 진실 게임이 돼가는 양상인. 예, 경찰은 알려준 적이 없다 하고 서울시는 우리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그렇죠. 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서울시 정무라인이 알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하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또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곧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족들하고 일정을 좀 협의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의 행적 등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청와대나 경찰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이 고소사실 유출 의혹을 푸는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제 박 시장의 발인이 바로 어제 엄수가 됐고 아직 장례 절차가 좀 남은 점을 고려해서 며칠 시간을 두고서 유족하고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박 전 시장의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여권 전체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이제 좀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피해 호소인 측, 이제 사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가지고도 지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고소인이냐. 일단 피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라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서 저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어쨌든 피해 호소인의 입장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좀 강하게 파상 공세를 펼치는 모양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내부자에서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피해자가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고, 다른 부서로 정보 요청했는데도 좀 이렇게 무마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집권 세력 내외부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개탄하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조문 거부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예, 앞서서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박 시장을 고소한 이 여비서 분의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면서 우리들은 빈소 방문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잖아요. 이제 논란이 근데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부 당원들이 반발해서 탈당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심상정 대표가 직접 나서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이 류 의원, 장 의원 두 의원이 피해 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해서 이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다라고 이제 좀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차원의 사과를 했습니다. 2차 가해를 하지 않고도 망자를 조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조문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됐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들은 조문 거부 의사를 밝혔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오늘 한겨레 보도로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탁비서관이 지인들의 업체에 대통령 관련 일감을 거듭 맡겨서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 신생업체에 불과했던 이 공연기획사가 2017년에 탁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 청와대나 정부의 중요한 행사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뭐 2년 10개월 거의 3년여 동안 3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탁현민 프로덕션 출신의 예. 이 두 사람이 설립한 공연기획사예요. 이제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었는데 탁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에 정부 행사를 집중적으로 수주를 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념 행사, 뭐 이런 굵직한 행사들을 좀 맡았고, 뭐 이제 특히 이 업체가 수주한 행사 중에 5건 가량은 법인 등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이제 보도에는 뭐 이제 탁비서관 측이나 청와대가 해명을 이제 하지 않았다. 보안 사항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오늘 해명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무책임한 의혹 제기다,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하고 있고, 청와대나 의전 비서관실은 이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도 반박을 했는데요. 청와대로부터 수주한 행사는 3건이 전부고 정부 부처 행사랑 청와대 행사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뭐 의전 비서관실 같은 경우도 특정 업체를 강제하지 않은 거라서 지금 이 논란이 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업체보다 더 많이 행사를 수주한 다른 기획사들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설명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강 대변인이 말하는 거는 빠듯한 시간에는 행사를 추진하려면 의전 비서관실의 기획 의도를 잘 이해하고 이 성격에 맞는 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획사나 기획자가 필요하니까 뭐 이런 대형 기획사의 꼭 하청 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 이제 이 행사였고, 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20여 차례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행사는 3건밖에 없었고, 맞습니다. 금액으로는 8천여만 원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VIP 동선이 공개되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히 공개 입찰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기업에만 수주해야 되느냐, 뭐 이런 입장 같은데. 네, 오늘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한겨레가 뭐 다시 어떤 입장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후속 기사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마지막으로 코로나 소식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방역 당국이 국내 확산 속도가 조금씩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늘 좀 많이 줄었죠? 예, 좀 줄었습니다. 뭐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33명이 늘어서 뭐 기존에 60명 이렇게 치달았던 것까지 좀 내려갔는데, 뭐 일단 해외 유입이 19명, 지역 발생 14명 뭐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국내 확산 속도가 통제되고 있다라고 오늘 진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현재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다시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그 현재 국내 상황만 보면은 끈질긴 추적 조사 방역 당국에, 그다음 조기 검사, 국민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확산 속도가 지역별로 조금씩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다라고 좀 자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오직 거리두기랑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을 통해서 이 유행 규모를 억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 아주 딱 이제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예. 이 어느 나라가 이거에 좀 더 완전하게 적응하고 이런 생활 방식을 오래 유지해 나가는지가 결국 코로나의 종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해외 유입자를 제외하면 국내 환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지역 발생은 14명이었어요. 예. 예. 문제는 이
성수기 휴가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휴가철 때 근데 또 많이들 많이 안 다니실 것 같은.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해외로 가기가 좀 못 어려운 가니까, 상황이다 예. 보니까 국내 휴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은 예.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고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끝난 직후 피해 호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고소 당일 수사 상황이 모종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청와대에 고소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반면 청와대는 보고는 받았지만 박 시장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죠.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은희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를 알게 되는지 여부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위공직자 이제 관련해서 입건이 되었다면 사실 이제 경찰에서 그 관계 기관에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게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것들을 좀 더 이제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빠른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에게 전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성격의 범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개인의 일신단속적인 범죄 행위 고소에 대해서 지금 고소가 들어왔고 어쨌든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피고소인에게 이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알려줘도 되느냐의 부분은 이 고소인의 권리, 어떤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다. 근데 네네. 변호사께서 이게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 누가 전달했느냐, 왜 전달했느냐에 따라서는 예. 그게 뭐 권한남용이라든가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될 소지들이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 형사적인 어떤 부분이라기보단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의율될 확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까지가 갔느냐에 따라서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여진다, 절차가 벗어나서 이때 전달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캐치가 돼서 이게 수사가 뭐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법령을 위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찰과 청와대 입장이 달라요. 경찰은 청와대는 보고를 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다만 서울시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도 알려주진 않았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알려줬느냐. 이게 의문점이란 말입니다. 입장이 다르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의 입장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입장을 똑같이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적어도 경찰이든 청와대든 아니면 경찰이 다른 데 얘기해서 그 제3의 루트를 통해서든 이게 좀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아무래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진상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요. 이제 기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에는 꼭 이제 청와대라든가 수사기관 이외에도 예. 사실은 고소인 측에서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갔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었던 기자들 통해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애초에 그 피고소인에게 알려졌던 그 경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자를 통해서 알 수도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박 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 하겠다 경찰이 밝혔습니다. 유족과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네. 포렌식 하게 되면 뭐 사망 경위라든가 혹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이라든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수사 기록이 사전에 유출됐다.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족이 동의를 해줄지도 일단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예. 게다가 이제 휴대폰이 기종이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포렌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현재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동의도 받고 디지털 포렌식이 뭐 됐어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만약에 뭐 통화 어떤 내역 같은 것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뭐 휴대폰에 딱히 저장이 뭐 어플이 깔려 있어가지고 저장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뭔가 문자 같은 문자 메시지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이제 저장이 되는 어떤 SNS에 흔적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단지 뭐 통화가 오고 갔다라든가 뭐 그런 정도만을 가지고는 뭔가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 피해 호소인의 그 핸드폰도 뭐 포렌을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증거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비교해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고소인 측에서는 경찰에 일부 제출했을 수도 있고 뭐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보여진 자료는 그때 이제 보여졌던 텔레그램 초대 비밀 대화방 초대한 그 화면 외에는 현재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뭘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디지털 포렌식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휴대폰의 상황에 따라서 좀 결과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데이터가 그 이제 예전에 삭제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계속 중첩적으로 쌓여 있다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고소인의 휴대폰에서 모든 게 나온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냥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기자회견에 했던 내용 가지고 유력에 관한 성폭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소인이 주장한 어떤 내용들이 모두가 다 있었던 전제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게 뭐 집무실 안에서 이런저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신체적 접촉이 있으려고 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이제 어떤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부적절한 어떤 언동이 오고 가고 오고 갔다기보다 이제 전해지고 그 사진 같은 것들이 전송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제되고 그럴 만한 어떤 친밀도의 부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 도대체 업무상 위력 외에 이 두 사람의 나이, 어떤 입장, 뭐 신분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업무상 위력 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의 부분은 사실 좀 추단하기 어렵고 그런데 어떤 이 추행의 고의로 추단될 만한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고소인 주장한 것과 같은 전송 내용들이 만약에 뒷받침된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행위의 부분이 입증된다고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부분도 뭐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행위 자체가 있었느냐라든가 그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양자 간의 진술을 청취해야 되는데 그 양자 간의 진술 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지금 한쪽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언하기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의 고의는 무엇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아예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기자회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인날 기자회견 했던 건 좀 아쉬운 게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얘기하지 않고 일주일 뒤 다시 하겠다. 이거 조금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기자회견 시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럼 언제 했으면 말이 안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장례 기간 중에 뭐 얘기를 했어도 말이 나왔을 거고 사실 이제 반대하는 입장들에서는 그리고 뭐 발인하는 날 했어도 그랬을 것이고 뭐 그 직후에 뭘 했어도 왜 뭐 장례도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 또 이런 얘기 나왔을 거고 다른 이슈들에 이제 묻혔을 거고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2차 가해가 가장 이제 극대화된 시점은 이 장례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고소인에게 이 사람의 애도를 이제 그 망자에 대해서 사회가 애도를 하는 것과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의 발언의 어떤 권리는 다른 문제잖아요. 별개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너는 이게 장례 기간이니까 장례 기간이 끝이니까 말을 해라, 뭐 다음 날 해라. 이 요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수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일주일에 다시 기자회견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기자회견하는 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는 거라면 왜지라는 뭐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직 기자회견의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증거 수집의 과정에서 뭐 다른 증거가 뭐 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논란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그 자체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를 현재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다음에 나온 것도 지켜보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절대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하다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코로나19의 경제적 위험은 더더욱 취약계층을 어렵게 합니다.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이 기댈 마지막 사회적 제도일 때요. 오늘 새벽에 결정이 났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30원 오른 8,720원입니다. 마이너스 최저임금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위기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역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8,720원, 1.5% 인상인데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물론 뭐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가장 낮았던 때가 98년 IMF 위기 직후에 99년에 2.74%인데요. 예. 그때보다 절반 수준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예. 2008,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2010년에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그때 경제 여건에 비해서도 낮게 했죠. 2.75%가 그 다음인데요. 그때와 비교해서 과연 지금 이제 얼마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갑론을박이 가능합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0.4%,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계산해서 0.5니까 그 노동자 생계비 개선을 1% 정도 하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그리고 IMF 때보다 절반 가까이 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예. 그래서 아직 뭐 두 자릿수나 이렇게 획기적으로 올리진 않더라도 예. 또 뭐 사용자 측 주장이나처럼 동결이나 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수준이 이제 적절한 수준이냐,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냐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얘기가 뭐 좀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입장 따라 워낙 다른 얘기니까 뭐 그렇겠죠. 예민하긴 하죠. 예, 소상공인들도 뭐 역시 뭐 동결이나 마이너스 주장했을 테니까요. 근데 교수님 말씀이 결국은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낮은 인상 아니냐 이 말씀이네요. 예. 코로나19 위기는 뭐 수요 측 공급 측 동시 위기죠. 가게도 위기고 기업도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균형을 살리는 해법에 절묘한 균형이 어디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IMF 때보다 더 낮다. 그 절반 수준에 가깝다. 이건 조금 많이 낮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이 찬성 쪽 입장을 들어보면 결국은 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도 있지만 고용 유지를 들었더라고요. 결국은 많이 올리게 되면 고용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반론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부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뭐 이렇게 명확하게 고용을 삭감한 고용을 줄인다는 그런 결과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하는 입장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와 10대에게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 정도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알바나 이 층을 대상으로만 우리가 뭐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1,800만 노동자들 전체에 대해서 가계 소득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의 고용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과도한 판단이다.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을 양론이 이제 있는데요. 고용이 영향이 미미하다, 없다라는 입장과 있다라는 입장이 갈리긴 하지만 여전히 판가름이 안 난 문제라서 한쪽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꼭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쪽의 입장이다. 예, 근데 또 있습니다. 경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낮추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2.87%로 대폭 낮췄지 않습니까? 예. 2.87%는 뭐 IMF 직후의 상황보다 1%도 더 높지 않은 것인데요. 0.1%도. 예, 그렇죠. 그럼 굉장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2년간 올린 효과에 대해서 차감을 했고, 거기다 산입범위 확대라고, 그 최저임금의 영향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편을 동시에 했습니다. 예. 이런 거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인건비 증가를 보완하는 조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이게 작년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제 그보다 낮은 수치를 한다라는 게 이제 적절하냐. 가계와 기업을 동시에 살리는 해법. 그러나 최저임금의 제도만큼은 가계 쪽에 방점이 있는 제도이니까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둔다면 1.5%는 좀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결론적으로 지금 뭐 경영계나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아쉽지만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냈고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어쨌든 노동계 쪽보다는 경영계나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지금 이제 기업도 어렵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고 임기 내 10,000원을 달성하려면 한 7.9% 정도씩 올려야 되는데요. 그 정도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5% 내외에서 뭐 그보다 5%는 심리적 저항감이 있으니까 5%보다는 좀 더 낮은 수치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고 현재 기업과 가게를 동시에 살리는데 최저임금은 가게 쪽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한 유지해 주는데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삼고 그다음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은 다른 지원책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제도 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조차도 이렇게 낮게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가계 소득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 대책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만큼은 좀 더 임금 노동자에 가깝게 유리하게 어느 정도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2.7%보다는 높게 뭐 5% 정도보다는 좀 낮게 이 정도 수준이 최선을 다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죠. 주휴수당 폐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소상공인 쪽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주휴수당 폐지인데 또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 주말도 없이 일했던 노동자들 위해서 생긴 건데 이제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폐지한다는 주장은 날벼락이죠. 최저임금을 6분의 1 깎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6분의 1 정도? 예. 5일치 임금에다 하루치 임금 더 주는 거니까 주 6일로 계산을 하자면 6분의 1이 날아간다면 몇 프로입니까? 13.6%, 6-7% 그죠?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면 이제까지 최저임금 인상한 효과는 다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러운 제도 개편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의 과제들과 결합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시간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하는 거지. 갑자기 이루어지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임기 내 10,000원이었단 말이죠, 최저임금.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원래는 3년 내 10,000원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3년 내 10,000원 달성 못한다고 작년에 2.87% 올릴 때 이미 이제 선언을 했고, 지금은 임기 내 10,000원도 불가능해졌는데, 예.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정도는 빼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워낙 이게 격차가 많이 발생, 임기 내 10,000원은 고사하고, 예, 지금 9,000원 수준도 만만치 않은 9,500원 되기도 힘든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임기 내 10,000원으로 후퇴를 했지만 공약을 그조차 이제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새로운 상황 변화는 것은 항상 감안해야 되긴 하죠.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제 10,000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근접하는 노력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정부의 경제정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결국은 최저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10,000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다면 소득주도 성장 문제는 어떻게 야당에서는 실패했다 자인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었다. 이런 점은 이제 시인할 수 있는 거고, 이 병행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가계소득 증대는 임금 노동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그 경계선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있다. 이런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예. 최저임금의 영향은 서로 상호에게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누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배합을 잘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정책으로 흘러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최저임금도 가다가 멈추고 다른 제도도 탄력을 안 받고 이렇다면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의 동력은 약화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와 자영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구성을 잘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게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예.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시장에서의 그 시장 임금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시장 임금 외 사회 임금으로 그것을 해결하자 이런 방안인데요. 사실은 시장에서의 격차를 워낙 심각하고 크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고 기본소득만으로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시장에서 격차를 시정하는 최저임금도 이게 가다가 멈추고 이런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의 격차가 워낙 크고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조치에서 지금 현재는 재난지원금 주는 것처럼 기본소득의 요소도 발휘되는 거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시장임금을 높이는 조치도 발휘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충분한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저소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일한 최선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더라도 예. 쓰고 나서 궤도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병행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예, 저희가 1부에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8899님께서 언제나 고정입니다. 하루 마무리를 이동경님과 함께하죠.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444님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저는 이동경의 정면 승부를 사랑합니다. 공정한 뉴스 진행과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응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5669님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매일매일 대구에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매일 듣고 있다고 얘기할게요. 고맙고요. 1549님 이동명씨 1부 3부 잘 듣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동형입니다.
예, 전화 왔을 때 이동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동명의 뉴스 정면 승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정되신 4분은 커피 쿠폰 당연히 보내드리고 나머지 분들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윤우 변호사가 지난주에 도로에 갇혀서 전화 연결하셨죠? 네. 예, 이번 주는 박지훈 변호사가 도로에 갇혀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통량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텅텅 비지만. 그래서 도로가 지금 가득 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박지훈 변호사 곧 도착한다고 하니 오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모레 있을 이재명 지사의 판결입니다. 네, 16일 오후 2시에 지금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개정된 2017년 8월에 대법원 규칙 중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피고인 동의와 상관없이 이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생중계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생중계가 허용되는 것으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다. 국민적인 관심이 크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모양이죠? 네, 그 첫 번째 생중계했던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소원 씨,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선고할 때 최초로 TV 생중계했었고 그다음에는 이 사건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입니까? 아니면 선고 결과 나올 때만 생중계입니까? 이날은 그냥 선고만 하는 거니까요. 예, 선고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유를 좀 설명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도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이유 설명에 할애를 했었거든요. 예. 예, 이번에도 좀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지사 모레 만일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정치인으로서의 인생도 사실 어렵고, 왜냐하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기 때문에 10년간 정치를 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금전 쪽으로도 한 30억 원이 넘죠. 지금 거의 39억여 원 됩니다. 39억, 예. 40억 가깝네요. 네네. 그 돈을 다시 이제 국가에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선거 동안 보존 받았던 금액.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파산의 가능성이 크다. 네. 지금 재산 공개한 거 보니까 30억 조금 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전 재산이 다 이제 국가에 헌납해야 되는, 헌납이 아니죠. 국가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연령상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뭐 좀 제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뭐 무거운 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이재명 도지사 운명을 가를 그런 재판인데, 이게 소부에서 논의하다가 결론을 못 냈고 전원합의체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 소부에서 결론을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의 관심사가 너무 큰 사안이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넘긴 것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첫 심리 이후에 끝났습니다. 네. 결정이 났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일 네. 모레 이제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우가 있었나? 굉장히 빨리 한 건데요. 예. 국정농단 사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때는 합의기일이 6차례 열렸었고요. 그 합의기일만 6차례 열렸다는 건 4-5달 이상 걸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합의기일 끝나고 심리 종결한 다음에 판결문 작성이 2달 걸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선고기일을 정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심리기일이 거의 한 며칠 만에 잡혔었고, 또 심리기일 다음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지금 첫 번째 선고기일인데 바로 그 3일 전에 지금 지정을 해서 바로 선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기일 선고기일 진행이 이게 대법원이 이렇게 빠른 조직이었나 싶을 정도로 빨리빨리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빨리 결정 난 것은 대법관들이 봤을 때 이거는 논쟁거리가 안 된다. 무죄든 무죄든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한쪽으로 치우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13명이죠. 네네. 13인 중에 뭐 7인이 찬성을 하고 나머지 6인이 반대를 한다면 뭐 갑론을박하는 과정이
그 연구관 의견서나 지금 판결문 소수 의견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빠른 거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선고길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잡히는 걸 봐서는 이견에 대한 이견 반영을 서면에 할 필요가 없어서 빨리빨리 잡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뭐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은 뭐 판사 생활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1, 2심이 모두 무죄로 본 부분은 저도 그건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예. 1, 2심이 갈린 허위사실 공표 부분과 관련해서 예. 뭐 아무리 여러 번 생각을 해봐도 TV 토론 중 그 질문의 사실관계가 틀려서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그런 일 없다 이렇게만 답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뭔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숨겼다고 해서 유죄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준이라면 뭔가 설명을 하되 얼마만큼 해야 무죄가 되느냐 또 거기에 모자랐을 때는 유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후보자 TV 토론 중에 나온 방송 토론회 중에 있었던 문답이었거든요. 예. 질문 시간, 답변 시간 모두 제한이 되는데 답변을 얼마만큼 질문이 틀린 경우에 얼마만큼 상세히 해주면 무죄고 얼마만큼 그만큼 못하면 무죄냐 이런 유무죄 기준이 그 판결을 아무리 읽어봐도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얘기한 아무런 기준 없이 재판부가 보기에 꼭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허위 사실을 말한 거랑 마찬가지 이런 해석을 지금 해놨는데 예. 그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 기존 판례를 비춰보시면 기존 판례에서는 방송 토론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연설하는 경우보다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범위를 좁게 보라. 뭐 이런 게 지금 판례의 추상적인 판단 기준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춘천시장 판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적용해서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좀 저는 무죄 쪽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춘천시장 재판 같은 경우는 뭐 이 재판이랑 쌍둥이 재판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방송 토론에서 수사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공방거리다 무죄 났으니까 그 말씀 하는 것이 박주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절차적인 걸 좀 보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만약 전원합의체 가면 오래 걸릴 것이다 했는데 다 틀렸고요. 바로 결심을 해버리고 선고도 바로 돼버렸습니다. 예. 너무너무 빨리 돼버렸죠. 근데 김윤우 변호사나 제가 잘못 예측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가면 그렇게 1년, 2년씩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조금 독특한 상황이죠. 예. 저는 그 판결 내용이나 이런 내용 부분은 우리 김윤우 변호사 짚어주셨기 때문에 절차적인 걸 좀 보면 전원합의체에 올렸는데 소부 의견이 바로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소부가 올렸는데 전원합의체 재판 딱 한 번 하고 결심을 해버리고 반대의 의견이라면 소부 대법관이 체면이라든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올렸는데 뭐하러 이걸 올렸냐. 당연한 거 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소부에서 4대0이나 3대1 정도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올렸고 전원합의체에서도 12대1 내지 13대0 아니면 11대2. 원사이드로 끝날 것이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다. 그래 판단이 됐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소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노정희 대법관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올린지 정확하게 저는 알 수는 없는데요. 노정희 대법관의 의견대로 지금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 노정희 대법관이 그 쌍둥이 재판이라는 춘천 재판을 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노정희 대법관 의견대로 간다면 좀 무죄 취지 아니면 100만 원 미만 뭐 그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판결로 좀 전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분은 법리적으로 분석해 주셨고 제가 정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좋습니다. 만주 변호사 한분 계시니까 여기. 공개 변론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지사 측에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TV 생중계를 합니다. TV 생중계를 이미 결정은 났지 않습니까? 네. 그죠? 다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정 난 상태에서 TV 생중계를 해서 전 국민에게 유죄다. 이렇게 할까? 법원에서? 또 공개 변론을 안 받아준 것은 어차피 이 지사 쪽이 유리하게 판결을 할 거니까 공개 변론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건 법리가 아니고 정무적으로 와닿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뭐 이 건 말고 재판할 때 이 판사 얼굴을 많이 봅니다. 재판장이 무슨 요청을 했는데 받느냐, 기각하느냐, 왜 기각하느냐, 왜 받아주느냐, 채택하느냐 그걸 판단하면서 그 재판의 성패를
좀 짐작을 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자, 아까 유죄가 됐을 경우에는 뭐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개인 파산도 갈 수 있다 이렇게 38억 정도를 물러야 됩니다. 예측을 했는데 그럼 무죄로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냐? 바로 지금도 뭐 그 잠재적 대권주자 2위입니다만 이낙연 의원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파기 자판은 하지 않을 거예요. 파기 환송을 하면 고등법원에서 새로 다시 재판하는데 뭐 고등법원 자체가 결국은 대법원 파기 취지대로 할 것이고요.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이 홍준표 전 대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도 뇌물사건 유사하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1심, 2심에서 유죄, 무죄 엇갈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 안쪽이었거든요. 재판 받는 과정에서.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되고 나서부터는 일약 당시 자유한국당의 후보권이 될 수 정도로 20%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도 사실 많이 높아요. 퍼센트 얘기는 그렇지만 2위권이고 두 자릿수입니다.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되면 저는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바로 그냥 일약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도 또 뭐 이런 얘기 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박원 시장도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 없어요. 눈에 띄는 후보가. 여당 대권 주자가. 여당 주자가 없기 때문에 또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한 명이 독주하는 것보다는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거를 아마 바란다면 아마도 이재명 지사가 아주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김 변호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발표된 그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순위에서 제가 숫자 말하면 싫어하시니까 숫자 말하지 마세요.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왔다고 그 제목이 그렇게 잡힌 기사가 여러 개가 보여요. 처음에 조사할 때는 꼴찌였죠. 그러다가 계속 올랐죠. 계속 상승해서 지금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세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사실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께서 좀 여론조사하면 좀 여러 가지 의견들 뭐 좀 불만들이 많은 의견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던가 국민들이 정책적으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글쎄요 그 어떤 화법이 이렇게 막 예쓴지 논지 계속 여러 번 들어도 잘 모르겠는 분보다 좀 분명하면서 좀 타이밍이나 좀 이런 듣기에 편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대선에 대한 관심도나 뭐 이런 부분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타일상 국민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다 이 말씀이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뭐 이게 채널 A와 검찰의 유착 사건, 뭐 이거 하는 거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린다고 하는데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철 전 벨로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신청했던 그거죠? 네, 피해자 신분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29일에 부의심의위를 중앙지검에서 열었고요. 이제 24일 날 대검에서 수사심의회가 소집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널 A 이동재 기자도 수사심의를 요청했고 한동훈 검사도 요청했잖아요. 이건 받아들여졌습니까? 채널 A 기자 건 안 받아들여졌고 한동훈 검사 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지금 부의 자체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 기회는 주는 것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나 그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한테도 지금 제출 기회는 똑같이 주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자체는 하지 않대. 부의 자체는 그 이철 전 대표 것만 하되 의견서 제출 기회는 이동재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에게 주는 것으로. 첫 번째 수사심의 넣은 게 이철 쪽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 합쳐서 하는 것 같아요. 안 받아준다는 건 아니고요. 수사심의를 지금 4군데 5군데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 군데에서 열대 그 안에 모든 걸 제출해서 여기서 녹여내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하고 이동재 기자도 참석한다 거기에 같이. 그렇죠. 거기 가서 뭐 변호사면 변호사, 뭐 변호인단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참석을 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 하는 게 검찰의 어떤 중립을 못 믿겠다. 뭐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검사는 검사인데 검사가 검사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겁니까?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신청 이유를 밝히면서 자기가 공작 피해자인데 자신에게 국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또 그런 주장을 실제로 했습니다.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수사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불신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검사를 못 믿으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못 믿죠. 예. 글쎄, 약간 고객 사실은 뭐 많이 꼬여 있어요. 예. 뭐 이 사건을 이렇게 수사 5건인가요? 뭐 4건인가요? 수사 심의가 네, 지금 5건이 신청이 됐죠. 한숨이 나옵니다. 5건 예. 나온다는 게 시민단체 2건은 예. 뭐 각하를 했는데 이 정도의 사건인가 싶기도 하고 이래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라는 건 밀행성, 긴급성. 그래서 수사팀이 쫙 직진해가지고 딱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의 발을 담가버리는 결과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한쪽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수사가 이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자, 심의위는 열리게 됐고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는 뭐 검찰총장과 또 장관이 대립각 세우면서 장관이 하라고 해서 계속 가는 거죠. 하고는 있는데 이제 또 수사 심의도 있을 뿐더러 그 경우는 지금 형사 1부장이 이 내부 전산망에 검찰 내부 전산망에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검찰총장의 개입이 없다면 뭐 전 조심스럽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청구 발부 여부를 떠나서요.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한동훈 검사장의 소환 조사 내지 또 처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하라 하고 불기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럴 되나요? 가능성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공고견에 불과하긴 하지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안 지금 된다고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3건이나 되니까 그 대응하는 의견서를 3건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수사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수사심의에서 만약 진짜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 의견을 낼 것 같은 경우에는 여론전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수사의 공정성이나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한 승복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수사는 또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쪽에서 어느 정도 사건의 진실에 접근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내 수사에 가급적이면 밖으로 안 드러내는데 아마 이 사건이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였다라는 것 곧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토대로 이동재 전 기자를 뭐 강제 처분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영장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했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불기소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지금 그때 그 위원들이 어느 정도 추첨에 대해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은 여전히 양창수 위원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좀 국민들이나 뭐 상식적인 그 평균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결정이 나올지 아니면 그들만의 의견이 나올지 그것도 좀 굉장히 좀 우려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재용 부회장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마라. 네. 결정이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 아직 검찰이 결정을 못했죠. 어떻게 할지. 그렇죠. 네네. 결정이 임박했다는 보도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권고적 효력이니까 이걸 뭐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한데 일단은 곧 결정이 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뭐 아마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폭풍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공고를 받아서요. 불기소를 해버리도 말이 안 되고요. 예. 기소를 하면 수사심의가 뭐하라 했냐 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제도 이거를 검찰이 뭐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만드는 제도인데 예.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상체기가 나는 거 보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쓸 수 없는 재벌만 쓸 수 있는. 예, 우리도 못 쓰죠. 알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식 기소 배심 같은 기소 대배심 제도죠. 도입을 해서 국민들이 어떤 절차적 권리를 가지고 형평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여야지 지금처럼 그렇죠.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속칭 뭐 선수끼리만 이용하는 그런 제도가 돼 가지고는 좀 권력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만 한다는 거죠. 예. 또 하나 검경 수사권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 3년간 수사가 이어졌는데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무혐의 결정 났네요. 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났던 사건인데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청에서 14일 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쭉 수사를 해오다가 이제는 뭐 더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검사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게 기각이 됐어요. 검찰이 다 기각시켰죠. 반려시켰기 경찰에 때문에 올랐던 것을. 증거 없이 조사를 못해요. 예.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영장의 주체는 헌법상도 그렇지만 검사입니다. 예. 경찰은 신청을 하면 검사 그걸 받아서 법원에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반려가 되고 끊겨버리기 때문에 이거 증거 확보했으면 더 이상한 거죠. 예. 어찌 확보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사건 자체가 오랫동안 아마 경찰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는 뭐 사실이거든요. 이상한 사건이긴 하죠. 아주 예. 이상한 사건 뭐 더 설명하기는 좀 우리 시청자는 다 대부분 아실 거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관 변호사라든지 선임된 걸 불구하고 이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거는 강제 처분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랬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그것도 그 검사가 네. 불기소됐거든요. 네. 이 사건은 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바람에 수사를 못해서 경찰이 이제 불기소하고 검사가 잘못을 저지르면 누가 처벌합니까 도대체? 다 이렇게 불기소해주면 원래 검사끼리 하지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통계가 좀 기억이 내게 좀 이 검사가 기소가 되고 고소가 된 사건 중에 0.2%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기소 확률이 낮아요. 그 와중에는 뭐 제대로 되지 않은 고소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기소율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있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사실은. 예. 그래요. 검사가 잘못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다.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검사가 잘못해도 얼굴이 누가 봐도 검사 그 사람인데 예.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사법부에 올라가서 그게 문제가 나면 그럴 수 있다고 뭐 보지만 예. 지금 검사가 불기소를 해버리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기소 편의, 기소 독점을 검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소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권한을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그냥 거죠. 막 돌려줬다. 경찰이랑 검찰이랑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고래고기를 돌려줬던 시기가 울산 고래축제 보름 전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고래고기 최대 소비하는 시즌인데 그때 맞춰서 뭐 넘겨줬는데 뭐 그 시기도 문제지만 그때 그 압수됐던 고래고기 업자들이 이 무슨 고래 유통증명서를 수십 장을 내면서 이건 합법적인 고래고기다라면서 낸 거예요. 그런데 돌려달라고 한 고래는 밍크고래인데 거기 유통증명서에는 김부리 돌고래하고 참고래 유통증명서가 들어있질 않나. 그다음에 참고래 유통증명서 같은 경우는 그건 유통 가공이 밍크고래처럼 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이 유통 자체가 금지돼 있는 건데 잘못 발급된 거였거든요.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이거 다 관련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DNA 분석 결과 회시를 안 기다리고 환불을 해줘서 그때 참 문제가 됐던 건데 상식적으로 일반 뭐 시청이나 뭐 군청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감사에도 걸리고. 근데 이것이 수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끝났다는 거는 정말 영장 청구권을 딱 검찰이 쥐고 이 수사가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예, 그동안 어떻게 해오지 않았는가라는 그 추정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고래고기 한부 사건까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물러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